네, 중동 사태, 이란 전쟁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그리고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하도 트럼프 말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양쪽 이야기를 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간밤에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잘 될 텐데 안 됐을 경우에는 초토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만일 예. 합의가 안 되면은 지금 이란의 발전소 그리고 유정 그리고 이제 하르그선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여러 기자들이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세대에 한 번밖에 올 수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잡아라. 마지막 골든 타임인데 이걸 못 잡으면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이란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협상 실패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요. 협상이 되지 않으면 발전소, 석유 시설, 담수화 시설 이런 것들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전쟁 범죄 아니에요? 예,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민생과 직접 이제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생 인프라는 지금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이제 군사 인프라가 있고 민생 인프라가 있는데 군사 인프라는 이제 무기 체계나 또는 이제 탄약을 생산하거나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류 저장 시설이나 또는 이제 전력 시설이나 담수화 시설이나 발전소 시설에 있는 건 손은 안 댔거든요. 이것은 민생과 직접 이제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냥 인도주의적인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에 위반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제 국제법이 선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소위 말해서 걸프 국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카타르, 뭐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뭐 큰 산맥 두 개가 있고요, 또 산악지대이기도 하고 심지어 뭐 수력 발전소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담수화를 통해 가지고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0.2%도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담수화 시설까지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아마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란의 반응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란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 아주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을 뭐로 봐야 됩니까? 예, 이거는 이제 공개적인 발언과 비공개적인 인물의 등장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개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나 또는 거기에 국회의장이나 또는 핵명수비대 사령부의 어떤 인물이 말하는 것은 이제 공개적인 발언입니다. 그 공개적인 발언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금 무슨 뭐 협상안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건 일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합리적인 집단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한쪽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간접적인 방식은 파키스탄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간접적인 방식일 거고 직접적인 방식은 지금 공개하지 않은 어떤 인물의 집단들 그 집단들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집단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간접적인 대화는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대화도 소위 말해서 제3의 인물 집단들과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누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는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권력의 핵심층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면서 시장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메시지가 나온 시점이 또 조금 묘해요. 일요일 밤부터 해서 오늘 장 열리기 전 이런 때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시장에 별로 영향은 없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WTI가 이제 좀 2022년이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100달러가 좀 넘어선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브렌트유나 두바이는 뭐 현물이나 선물 시장을 대표하는 이제 국제 유가 지수긴 한데 WTI 자체가 이제 어쨌든 무역의 상업 거래소에서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제 선물 계약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 대표의 어떤 경제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쯤 유가가 이제 증시가 좀 떨어지면서 유가는 조금 오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환율도 조금 반등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WTI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단 말이죠. 이게 2022년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런 것도 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 자체를 평가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국제 유가 지수라고 불리는 것들이 뭐 WTI라든지 브렌트유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선물을 반영하고 있긴 한데 이제 WTI는 미국 자체 내 경기 상황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좀 100달러를 넘어갔다가 이제 중동의 전쟁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90달러 밑으로 100달러 밑에 유지되다가 최근에 다시 100달러 넘어갔다는 것은 이러한 전쟁의 리스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가격에 마켓에 퍼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스프레드 아웃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타이밍에 따라 메시지를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문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란 공격을 위한 발표 직전에 원유 선물 거래가 왕창 일어난다든지 폴리마켓이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미국의 공격 시점 이런 것들을 전망하는 베팅이 왕창 늘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우선은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이제 예측 사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정도에 이제 트럼프 당선 때도 어떤 정보의 어떤 집합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베팅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우려할 만한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대규모의 거래라든지 뭐 선물 거래가 5천 건 이상이 되는 것들을 지켜봤을 때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버드 로스쿨 포럼에서 콜롬비아대 연구진이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굉장히 좀 내부자 거래 의혹들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이란 공격 발표 직전에 어떤 부당한 거래 아니면 뭐 공격을 좀 유예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을 때 굉장히 또 우리가 유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정말 내부자 거래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범법행위고요. 내부자 거래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순수한 물론 의도로 만들어진 베팅 사이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전쟁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담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거래를 하고 누군가 베팅을 한다는 것이 윤리적 문제로도 이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의심이 강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뭐 추가적인 규제 논의라든지 적극적인 조사 개입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어떤 베팅 같은 것들이 좀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내부자 거래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행정부 내 정부 통제라든지 이런 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지금 이런 문제에 사실상 뭐 연루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을 보면 전혀 뭐 폴리마켓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저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를 겁니다. 적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거기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다시 또
저 문제가 이렇게 법의 심판대에 서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트럼프 행정부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이야기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이란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타파 하메네이, 그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했습니까? 예,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란한테 감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라크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라크와 이란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란이 사실상 이 시아파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런데 시아파를 국교로 삼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도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단지 이제 이라크하고 이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란은 신정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라크는 신정 체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종파 할당제를 이제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은 그 쿠르드가 하고요, 총리는 이제 시아파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장은 다시 이제 순위파가 하고, 이게 종파가 할당이 돼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알시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 지도자거든요. 이 최고 지도자의 위상이 이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시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모스타바가 얘기하는 것은 이라크가 취하고 있는 정부로서의 이라크 정부, 그리고 이제 같은 종교로서의 알시스탄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란 정부는 알게 모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라크로부터 물적 지원을 이제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로부터 이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의 침략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란 편에 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고, 알시스탄이는 최고 지도자니까 그래서 이 시아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라크를 같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란을 지원해주고 있다, 종교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를 표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세 번째 이제 메시지를 내긴 했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죽었는지 심한 부상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나타나서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걸 그렇죠. 정확합니다. 잘상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옛날에 패턴 장군 같은 경우에는 포탄 옆을 지나가는 거 보면서도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지도자인데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굉장히 뭔가는 하여간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 걸프 국가들조차도 이란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진 그런 배경들 보자면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란이 이번에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 이게 이란 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이란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부에서 이제 이걸 또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이제 이 항해하고 관련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 하는 거요. 유엔 해양 협약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공해와 공계를 연결하는 어떤 자연적으로 생긴 해협은 무해 통항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뭐 징수료를 받거나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마디는 있는데, 자기는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서명은 했지만 비준은 안 했다. 그래서 나는 그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은 할 수는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엔 그 안전보장 이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월 11일 날. 그래서 그 결의안 통과시킨 내용은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들, 그러니까 이게 유조선이든 또는 뭐 상선이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만일 이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추가 조치가 나중에 아마 연합 함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연합 함대의 법적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게
두 가지의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란으로서는 설령 자국 내에 법으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거고 국제사회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란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미래로 봐서도 결코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무기가 될 수 있어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접 당사자 세 나라가 다 국제법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복잡한 상황이 더더욱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가장 복잡한 거는 역시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복잡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경제도 치명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은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코스피 어제도 많이 하락했어요. 네, 코스피가 이제 계속 8일 연속으로 하락세인데요. 아무래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발생될까라는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얻을 수 있는 그 수익 자체도 달러로 네. 환전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차 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이런 뭐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것들이 더 이제 우리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는 그 전에 많이 올라간 흐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요거 정정을 하면요. 코스피는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8거래일 연속이었습니다. 약간 날에 혼돈이 있을까 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1,520원까지 어제는 터치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역이라든지 경제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로 이제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수입 물가 우리가 즉 여러 가지 원자재를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 거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원재들 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 원달러 상승이 산업 자체 내에 이제 가격 상승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추가적인 통화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야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예.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의 우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이런 것들 추가적인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 통화 정책에 굉장히 좀 앞으로 행방에 쏠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도 안 좋고 여기에다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건설업, 생산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소식이 좋은 게 없는데요. 좋아지려면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조짐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예산안 통과가 되면서 약간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공격을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급해요. 왜 급하냐면 이제 남은 날짜가 며칠이 안 남았잖아요. 4월 6일 말씀하신 그렇죠. 겁니까? 예. 네, 4월 7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될 텐데요. 그 시간까지 협상이 이제 되어버리면 예.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내에 가능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란을 좀 초토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부세르 원전 거기 예. 또 이제 가서 이제 타격을 가하고 혼다버 실험용 중수로 시설하고 우라늄 가공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후세스탄 제강소에 대해서도 이제 타격을 가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지금 60%로 농축된 450kg의 그 우라늄은 행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예 이란의 핵 무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예. 격파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레바논으로 남부 지역으로 이제 4개 사단이 들어가서 네. 공격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2024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때렸거든요. 네. 그 헤즈볼라의 주 근거지가 레바논의 남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10월 1일 날 공격을 해서 완전히 남부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헤즈볼라를 티라니 강 북쪽으로 다 쫓아보냈어요. 네. 그런데 12월 달에 다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휴전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거기서 철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니까 사개사단이 거기도, 투입이 예. 돼서 이제 이게 쫓아내고 있는데 그 목적은 그 지역 자체 티라니 강이라고 하는 그 남부 네네. 그 지역에서 완전히 헤즈볼라를 쫓아내고 그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그 지역을 지금 장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봐서는 참으로 이해는 우리로 봐서는 네네.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로 봐서는 지금 며칠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쪽은 생존의 문제일 수도 네네.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4월 6일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날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예, 예.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30일이니까 딱 일주일 남았죠. 예. 일주일 남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한 번 정도는 공개적인 협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협상이 한 번만 협상에서 어떤 안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은 다음 날짜를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호간의 공격은 이제 그만둘 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가 결정적인 네. 날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상황을 봐야 될 텐데 어쨌건 우리에게 경제적인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전쟁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그러는데 이 추경으로 어떤 충격 같은 것들을 완화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추경으로 일부 이제 좀 마중물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의 리스크 자체가 대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대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추경 자체로 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추경의 방향이 어쨌든 초과세수 없이 그리고 이제 타겟 그리고 뭐 민생 지원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좀 지원하겠다. 네. 그리고 산업망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 공급망 등 측면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돈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석유 최고 가격제 같은 걸 실시하면 사실은 뭐 정유업계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이런 것들의 손실 보전을 하는 이런 것들로 대책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스크 자체를 없앤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것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복잡한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토요일 오전 그때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